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공항에서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일한 지 3년 된 아리아나입니다. 하지만 공항이라는 공간은 훨씬 전부터 익숙한 곳이었죠. 지금은 입국 심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 15년 동안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거든요. 특히 인천과 밴쿠버를 오가는 노선을 주로 맡아왔던 덕분에 한국 문화와 한국 승객들의 특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답니다. 처음 인천 밴쿠버 노선에 배정받았을 때가 2008년이었어요. 항공사에 입사한 지 3년 차였고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첫 비행을 떠났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인 승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전에 도쿄 노선에서 근무할 때 일본 승객들의 세심한 요구를 맞추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승객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나 까다로운 요구가 많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첫 비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기내식 시간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식사를 마친 후 남김없이 정리된 식판을 그대로 둔 채 젓가락과 포크까지 나란히 놓아두었어요. 덕분에 기내 정리가 훨씬 수월했죠. 특별히 요청 사항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서비스가 끝난 후 객실이 정리되는 속도가 다른 노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승무원을 부를 때의 태도였어요. 호출 버튼을 누른 후에도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도쿄 노선에서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다소 거친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마치 승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착륙 준비 시간이었어요.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좌석 주변을 정리하고 담요까지 개어두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후배 승무원들은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비즈니스석에서 한 한국인 중년 신사가 식사를 마친 후 저를 불렀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며 주방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져온 과자를 승무원들과 나눠 먹으라며 건네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손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크루원들은 한국 노선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때 먹었던 게 새우깡이었는데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그 이후로 새우깡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되었어요. 사실 전 처음에 도쿄 노선을 마친 후 한국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 1년만 버티고 다른 노선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노선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매료되었어요. 배려와 질서가 몸에 밴 승객들을 보면서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궁금해졌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제가 본 한국인들은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도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장시간 비행에도 짜증을 내거나 뛰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고 게임이나 영화를 보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탑승한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이가 첫 비행이라 혹시나 낯설어 할까봐 미리 다른 승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죠. 작은 과자와 정성스레 적은 손편지가 담긴 작은 봉투였어요. 혹여 아이가 울거나 불편을 끼칠 수도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미소 짓던 한국 승객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15년 동안 수많은 한국 승객을 만났어요. 물론 한국인 승객들과의 특별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했던 건 인천에서의 스탑오버 시간이었어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머무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차로 15분쯤 가면 나오는 작은 식당인데요. 그곳을 처음 알게 된 건 정말 뜻밖이었어요. 비가 오던 날 우산도 없이 길을 걷다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칼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건 한 할머니와 따님이었어요. 처음 본 외국인임에도 마치 오랫동안 다닌 단골처럼 환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서툰 발음으로 영어를 섞어가며 메뉴를 설명해 주려 애쓰셨고 그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그렇게 처음 맛본 칼국수는 깊고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주었죠. 그 후로 인천에 머무를 때마다 그곳을 찾았어요. 갈 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한 번도 같은 반찬을 내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도 어느새 칼국수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스탑오버 일정과 제 생일이 겹쳤던 날이었어요. 저는 따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미역국을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했는데 따님인 은주 씨가 제 SNS를 보고 미리 준비한 거였죠.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국물을 한 숟갈 뜨는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괜히 울컥했죠. 그와 별개로 한국에서 경험한 또 다른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죠. 처음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금도 칼국수 식당 할머니의 딸인 은주 씨와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저를 그저 지나가는 외국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제게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비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길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급히 들어간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 자리 잡고 앉았는데 옆자리 회사원 부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인들은 개인적이라 생각했는데 친근하게 건네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며 소주를 따르는 법과 건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처음 마셔본 소주는 예상보다 도수가 높았지만 의외로 기분 좋은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스탑오버할 때마다 시간이 허락되면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포장마차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포장마차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거리감을 두기는커녕 맛있는 안주를 추천해주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려고 애썼죠.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좋아서 점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점점 더 궁금해졌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승무원 생활도 2020년 초 예상치 못한 변화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2020년 3월부터 비행 일정이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오가던 노선이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죠. 인천과 밴쿠버를 오가는 항공편도 주 7회에서 2회로 감소했어요. 예전에는 승객들로 북적이던 기내가 어느새 한산해졌고 모두가 조용히 마스크를 쓴 채 서로 거리를 두었죠. 그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건 단골 식당의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떠나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3월 마지막 주 스탑오버 때까지만 해도 금방 다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조만간 또 들를 수 있겠지라고 여겼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방문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 퇴직 명단이 공개되었어요. 15년 동안 일해온 저도 결국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마지막 비행 일정은 2020년 9월로 정해졌어요.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이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승객들로 가득 찼을 기내가 텅 비어 있었어요. 탑승한 사람은 겨우 20명 남짓이었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차분하다 못해 무거운 공기가 기내를 감쌌어요. 이륙 전 언제나처럼 안전 시범을 진행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죠. 산소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는 순간 문득 이 일이 제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공항 근처의 단골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불이 꺼진 가게들 사이로 적막만이 흘렀어요. 그 익숙했던 장소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호텔방에 도착한 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보며 지난 15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 가졌던 설렘,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점점 빠져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기내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승객들과의 따뜻한 교감까지 모든 기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밴쿠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비운항 승무원 신분으로 탑승해야 했죠. 이륙 후 맨 뒷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을 뒤로한 채 밴쿠버로 돌아왔고 도착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15년 동안의 승무원 경험, 특히 한국 노선에서 쌓아온 경력이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줄 것만 같았어요. 기대했던 대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빠르게 통과했고 바로 입국 심사관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교육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동안 쌓아온 승무원 경험이 큰 역할을 했죠. 강사들은 제 이력에 흥미를 보였고 특히 승객을 관찰하는 훈련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다른 교육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저에게는 비교적 익숙했죠. 기내에서 수많은 승객들을 상대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표정과 행동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는 능력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어요. 가령 특정 승객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실습이 있었어요. 승무원 시절 긴급 상황을 대비하며 익힌 감각이 이 훈련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위조 여권 판별 실습이었어요. 최근 중국발 위조 여권이 증가하면서 특별 교육이 편성되었죠. 강사는 여러 개의 여권을 제시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 미세한 차이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기내에서 수많은 한국 여권을 확인해왔던 경험이 이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발휘된 거죠. 또한 문화적 이해도를 평가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몸소 경험했던 정보들이 교육 과정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렇게 훈련을 마친 후 저는 공식적으로 입국 심사관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 이제는 땅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과거의 경험들이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느껴졌죠. 예상치 못한 상황들, 실수했던 기억들조차도 결국 의미 있는 배움이 되었어요. 한 달간의 교육이 끝난 후 강사가 특별히 제 성과를 언급하며 칭찬해 주셨죠. 승무원 출신다운 세심함과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교육을 마친 후 처음 맡은 업무는 일반 입국 심사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죠. 교육 담당 팀장의 추천으로 공항 보안팀에 배치되었고 아시아계 승객 전담 심사관으로 임명되었어요. 당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는 중국발 항공편을 이용한 불법 체류와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여권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했죠. 제가 이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오랜 승무원 경험 덕분에 아시아 노선 승객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능숙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죠. 첫 출근 날부터 공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 브리핑에서 보안팀장은 최근 적발된 위조 여권 사례를 공유했어요. 6개월 동안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려던 중국인이 급증했고, 그 비율이 70%를 넘었죠. 보안팀장은 의심스러운 승객을 가려내기 위해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나치게 화려한 차림, 어색한 발음, 부자연스러운 태도 등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단체 승객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한국인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하더라고요. 오랜 승무원 경험을 통해 한국 단체 여행객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감지했어요. 보통 단체 관광객들은 서로 친밀한 분위기를 보이는데, 이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게다가 그들은 인천발 항공편을 이용했다고 했지만 장거리 비행을 한 승객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점들이 석연치 않아 보안팀에 연락했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부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불법 체류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위조 여권을 식별하는 경험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심사관들도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기 시작했고, 보안팀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해졌어요. 그 덕분에 위조 여권 적발률도 상당히 증가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새벽에 도착한 승객들이 하나둘씩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장거리 비행을 마친 탓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편안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여느 승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명품 브랜드의 의류와 가방,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승객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걸음걸이에서도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마치 익숙하지 않은 높은 구두를 신고 걷는 듯 불편한 움직임이었죠. 그녀가 심사대 앞으로 걸어오는 순간 저는 가벼운 인사말을 한국어로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죠.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어색한 억양으로 영어로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한국 노선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한국인 승객들을 마주했던 저로서는 이 반응이 다소 낯설었어요. 그녀에게서 여권을 건네받자마자 손끝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면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종이의 질감이 미묘하게 달랐죠. 눈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확연히 달랐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무수히 많은 한국 여권을 다뤄본 경험 덕분에 순간적으로 위화감을 감지할 수 있었죠. 확신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거주지를 묻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부산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보통 한국인들은 시나 구 단위까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상하다고 느끼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방문했던 장소를 물었어요. 그녀는 명동이라고 했지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니 최근 몇 달간 한국에 입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에 중국과 태국을 오간 기록이 남아있었죠. 그 순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여권은 명백하게 위조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이러다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 승무원 시절 훈련받았던 위기 대응 능력이 이런 순간에 진가를 발휘했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시간을 벌었어요. 동시에 특수조사팀에 조용히 연락을 취했죠.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불안한 기색이 점점 짙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계속 피하려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비행기에서 수많은 승객들을 상대하며 배운 관찰력이 이런 순간에 제대로 발휘되는 듯 했어요. 특수조사팀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가오는 추석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고 물었죠. 그녀는 김치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인이었다면 그렇게 대답할 리 없었으니까요. 결국 특수조사팀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녀의 여권은
고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어요. 게다가 가방을 수색하던 중 추가적인 위조 여권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죠. 조사 결과 그녀는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밝혀졌어요. 이 사건 이후 공항 보안 절차가 더욱 강화되었고 팀원들도 제 직감과 판단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인천에서 단골로 다니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죠. 딸 은주 씨가 가족과 함께 밴쿠버로 여행을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새벽 인천발 항공편이 막 도착한 직후라 심사대는 북적였죠. 긴 비행을 마친 승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익숙한 절차대로 여권을 확인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 도중 문득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승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바라보는 순간 익숙한 기억이 떠올랐죠. 심사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은주 씨였어요. 예전에 단골로 찾던 칼국수 가게에서 늘 마주하던 얼굴이었죠. 그녀 역시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먼저 마주칠 줄 몰랐다며 웃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을 마친 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찾았던 식당.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언제나 정겹게 맞아주던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 그리고 바쁜 손길로 가게를 돕던 은주 씨까지. 그런데 이제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칼국수를 만들고 계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맛보았던 그때 그대로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가게가 활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원래 약속대로 주말에 만나기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뒤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던 은주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처음엔 단순히 긴 비행으로 피곤해서 잠시 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보았던 천식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머릿속에서 기내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 즉각 떠올랐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곧바로 심사대를 벗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훈련에서 배운 대로 우선 벽에 기대어 앉도록 도왔어요. 호흡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가방을 뒤적이며 천식약을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불안감에 울음을 터뜨렸죠. 그 순간 승무원 시절 몸에 익힌 대응 원칙이 떠올랐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당장 가까이에 있던 심사관에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다행히 어린 승객들을 자주 상대해본 동료가 신속하게 다가와 아이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사이 서둘러 가방을 뒤져 천식 흡입기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다행히 기내에서 유사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도울 수 있었죠. 우선 그녀가 호흡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따라 하도록 유도하면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불안을 줄이고 어깨를 두드리며 안정감을 주려고 했죠. 동시에 공항 의료팀에도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은주 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그때 남편이 당황한 나머지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것을 주워 의료진이 필요로 할 만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녀가 복용 중인 약이나 알레르기 여부 같은 필수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죠. 기내에서 여러 차례 응급 상황을 겪으며 익혀둔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환자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무척 중요했고
저는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인천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주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셨던 칼국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료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흡입기를 사용한 시점과 횟수, 현재 상태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전문적인 처치를 시작하자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 이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승무원 시절의 습관대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승객들의 반응을 살피곤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틈타 몰래 심사대를 빠져나가려는 3명의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더라고요. 의료진과 승객들의 관심이 온통 은주 씨에게 집중된 틈을 노리는 듯했죠. 기내에서도 응급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후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이 특히 수상했죠. 손에 쥔 한국 여권과는 달리 생김새와 태도에서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걸음걸이마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승객들을 상대하면서 익힌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즉시 동료들과 눈을 맞추며 신호를 보냈어요. 승무원 시절 기내에서 승무원들끼리 비언어적 신호로 위급 상황을 공유했던 방식 그대로였죠. 다행히 다른 심사관들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고 보안팀에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돕는 척하며 남성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기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덕분에 이런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들 중 한 명이 출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화장실을 찾는 듯했지만 눈길은 계속 비상구 표지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수상한 승객들에게서 자주 보았던 행동 패턴과 일치했어요. 조용히 보안팀이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죠. 그들은 마치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듯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용의자가 제지되는 순간 나머지 2명도 신속히 체포됐습니다. 잡히는 순간 격렬하게 저항하더라고요. 한국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그 모습만 봐도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소지한 한국 여권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어요. 예상대로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였죠. 승무원 시절 익혀온 경험이 없었다면 놓쳤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입국하려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중국 여권을 보여주며 사실 중국인이라며 중국 여권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중국 고위 경찰 간부라며 당장 자신들을 풀라고 얘기했죠. 중국 여권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중국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수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조된 여권이 여러 장 발견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까지 나왔어요. 이들은 단순히 밀입국을 시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단과 연계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들은 국제적으로 수배된 위조 여권 조직과 연결된 인물들이었고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혼란을 이용해 입국하는 수업을 사용해 왔다고 했어요. 마침 그날 은주 씨의 천식 발작이 발생하자 그 기회를 틈타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거죠. 저는 공항에서의 상황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자마자 은주 씨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조치 덕분에 은주 씨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더라고요. 의료진은 장시간 비행과 피로, 그리고 긴장이 천식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어요. 추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퇴근 후에야 그녀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만난 은주 씨는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는 걱정 끼쳐 미안하다며 웃었죠. 저녁에는 아주머니와도 영상통화를 했어요. 친숙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저 덕분에 큰일을 피했다며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가워하시더군요. 다음날 출근해 전날의 사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위조 여권 일당은 특수조사실로 이송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처음 발견된 위조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승무원 시절 수없이 많은 여권을 확인해온 경험이 아니었다면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한국 여권의 위조 기술이 너무 정밀했어요. 홀로그램 처리부터 자외선 반응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단서는 그들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USB 속에 있었어요. 파일을 분석해보니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여권 위조에 사용되는 템플릿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법 입국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계획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 조직이 특히 한국 여권을 집중적으로 위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죠.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데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 위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웠어요. 그들의 진술에서도 이 점이 그대로 드러났죠. 중국 내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한국 여권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위조 여권을 만들어 유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일부 항공사 직원들까지 매수의 협조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는 점이에요. 현재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 국제 범죄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 보안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 건 확실한 변화였죠. 저 역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조 여권 범죄를 더욱 철저히 적발해 나갈 계획이에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